머리맛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이 있고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조차 낯설게 들립니다. 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젊은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시절의 나.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웃고 힘들면 웃으며 넘기던 시절이었죠. 결혼식 날 그녀는 하얀 한복에 작은 코르사주를 달고 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만 믿을게요. 그때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그 믿음을 내가 너무 쉽게 여겼더라. 그녀의 믿음은 나를 세워준 힘이었는데 나는 그걸 무게로만 느꼈던 겁니다. 일하고 돈 버는 게 사랑이라 믿었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게 건네던 말들을 하나둘 흘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죠? 밥 드셨어요? 그런 말들이 그땐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압니다. 그녀는 늘 나를 바라봤고 나는 늘 바깥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켰고 나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남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책임으로 착각했고 책임을 감정 없이 수행하는 게 성실이라 믿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들어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시간이에요. 노을이 지면 늘 창가에 서서 오늘 하늘 참 예쁘다 말하던 사람.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게 준 믿음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단 걸. 나는 그 선물을 오래도록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그날 그녀의 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죠. 그때의 나는 그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거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 쪽에서 조용히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말버릇이 좀 그렇더라. 그 말에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내게 이런 집안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런 일로 또 그러세요. 서로 오해하신 거겠죠. 그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누가 상처받든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집안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릇 닦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녀의 그 조용한 분노가 그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나를 향한 마지막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며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그 애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으세요. 애도 힘들잖아요. 그 말 뒤로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식탁 위에서 조용히 반찬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만 나쁘게 보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작았습니다. 나는 그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다들 힘들잖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 집안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 평온한 침묵이 그때는 편했지만 지금은 참 무겁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두 사람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그 두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내 나이 40대, 그 시절 나는 늘 피곤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매일같이 오갔고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묵묵히 식탁을 차렸고 그 안엔 익숙한 반찬과 조용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그 존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그녀의 눈빛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지겨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과장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내 안의 피로를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커피 한 잔이 늘었고 점심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걸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없었고 밖에서는 잠시라도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내 손에는 늘 커피 향이 남아 있었고 그 향은 이상하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옷에 묻은 향기를 맡고도 그냥 피곤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이 일 그만두려고요. 순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고 하니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그녀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던 시간이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부엌에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늦게 자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일찍 자도 기다릴 이유가 없네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외로웠던 건 나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 후 시간은 흘렀고 회사는 나에게 퇴직을 권했습니다. 10수년 다닌 자리였지만 내 이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명함 속 과장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고 나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안에 아직 뭔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한 사업 이야기가 그때 들려왔습니다. 형님, 요즘 다 이걸로 돈 벌어요. 형님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퇴직금 전부를 넣었고 빚까지 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당신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평생 가족 위에 일했어. 이제 나도 한 번쯤은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포기였다는 걸 압니다. 사업은 몇 달 만에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잠적했고 계좌에는 마이너스만 남았습니다. 전화벨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고 그 소리에 아내는 늘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녀는 반지를 팔고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그때는 고맙기보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그 생각이 나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술이 늘었습니다. 식탁 위엔 캔맥주와 신문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천천히 시작해요. 나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측은함처럼 들려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날따라 불이 유난히 천천히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아내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내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가장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려 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희생적인 생활이 이어지기를 몇 년 매일 전화벨이 울리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내가 반지를 팔고 이웃 아주머니 소개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파스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늘 붉었고 그 손으로 나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아무 페이지나 훑었습니다.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방문 앞에 컵을 두고 가던 소리, 그게 유일한 하루의 소리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뭐라도 좀 해봐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녀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캔맥주를 따고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관심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지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나를 지탱해온 겁니다. 어느 날 막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쳤고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차려두던 밥, 나는 한 번도 그걸 함께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늦게 들어왔고 늘 다른 데 마음이 있었죠.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일찍 다녀오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미워해줬다면 나도 덜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이는 밤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식탁 위에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조용한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은 싱거워요. 소금 좀 더 넣으세요.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바라보다 문득 한숨이 났습니다. 그녀가 내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나를 살피며 요즘은 이웃 최 여사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 문화센터 새학기 접수해요. 같이 가요. 그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며칠 뒤 가볍게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 말이 어색하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집은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그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그림 교실에서 만들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그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기다릴 차례다. 며칠이 지나 저녁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눕히던 때였습니다. 현관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손에는 얇은 캔버스와 붓통, 옅은 물감 냄새가 따라 들어왔다. 문화센터 그림교실, 새롭게 등록했어요. 그녀는 별다른 표정 없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캔버스를 벽에 기대 세웠다. 흰 바탕에 연분홍과 회색이 얇게 얹혀 있었다. 벚꽃 같기도 새벽 구름 같기도 했다. 그래, 잘 다녀왔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낯설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TV 전원을 눌렀다가 곧 끄고 말았다. 방 안에는 그녀의 숨 고르는 소리만 남았다. 그녀가 식탁 위를 한번 훑었다. 식은 밥, 미지근한 국, 젓가락 2벌. 그리고 내 앞에 멈춰 섰다. 당신 오늘도 늦게 먹을 거예요? 아니, 금방 먹지.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은 그릇을 향하지 않았다.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저녁은 각자 챙겨 먹어요. 저도 제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싸늘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다만 단단했다. 오래 묵힌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변명부터 찾았다. 그림은 취미로 하는 거지. 너무 빠지진 말고. 그녀는 미소 비슷한 걸 지었지만 예전에 그것과는 다른 빛이었다. 네, 취미예요. 그런데요, 취미라도 제 몫의 시간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따랐다. 물살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굳어가는 밥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몇 해 전에 내 말을 떠올렸다.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그때의 나는 왜 그 말을 쉽게 내뱉었을까? 책임을 내세우며 마음을 비워두던 남자. 집은 쉬는 곳이라며 관계를 쉬어버린 남자. 그녀가 컵을 내려놓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손끝에 옅은 물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무슨 그림이야? 오늘은 뭐 배웠어? 대신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다. 밥은 내가 데울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샌드위치 간단히 먹었어요. 오늘은 씻고 일찍 잘래요. 내일 새벽에 스케치 나가기로 했거든요. 문득 이해가 되었다. 나 없이도 돌아가는 하루. 나를 기다리지 않는 밤. 그녀의 시간은 내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되찾아오는 것이었다. 그게 섭섭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다. 오래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느낌. 내려놓고 나서야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새삼스레 알게 되는 감각. 그림 잘 그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도 천천히 먹고 쉬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다정해서가 아니라 담담해서 오래전에 들었어야 했던 차분한 이별 통지처럼 들려서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가 기대 세운 캔버스 앞으로 다가가 눈을 가까이 댔다. 연분홍 아래에 아주 얇은 연필선이 남아 있었다. 덧칠로 가려지지 않은 선. 오래전 우리 사이에도 이런 선이 있었겠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던 지우지 못한 선. 전자레인지가 삑 하고 울렸다.
데워진 국을 숟가락으로 한 번 저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같이 먹자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아니,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만든 경계, 그녀가 되찾은 시간을 내가 다시 흐리지 않기로. 식탁 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 내일은 먼저 묻자. 오늘은 뭐 그렸어? 기분은 어땠어? 질문 하나가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등 뒤에서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헤어짐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겠다는 신호처럼.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젓가락을 들었다. 혼자 먹는 늦저녁.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의 밥은 쓰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속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시간은 또 흘러 막내딸의 결혼식이 끝나던 날 하객들을 배웅한 뒤 나는 습관처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 누군가는 내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자유다. 막내까지 시집 보냈으니 인생 이막이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자유라니 이상하게 낯선 단어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마음은 점점 비워지는 것 같았지만 속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또 한 번의 실수라는 걸. 시간이 꽤 흘렀을 때 휴대폰 화면에 시간이 10시를 넘겼다는 걸 보고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은 바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녀는 이미 집에 혼자 돌아갔을 겁니다. 결혼식 내내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래된 이별 인사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거실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 위의 꽃다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이 많이 축하해줬어. 내 대답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랬겠죠.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그녀는 식탁 위 난초를 매만지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좋은 날이죠. 그래서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마치 내 어리석음을 다 알고도 이해해주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안하단 말보다 달라지는 게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 식은 밥, 시계 초침 소리.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았다는 걸. 사람들 사이에선 떠들썩하게 웃고 집에선 늘 조용한 죄인처럼 앉아 있었던 나. 그녀는 그걸 몇십 년을 지켜보며 살았다는 걸. 창문을 열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내 속의 허세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말로가 아니라 살아내는 걸로. 그녀가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바꾸어 그녀가 언젠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조금은 덜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무심했던 지난날에서 사랑을 몰랐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그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맡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